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내란 숙의 피의자의 체포가 임박했습니다. 극우 세력의 준동을 부추기고 관저에 숨었지만 엄정한 법 집행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화면 가운데 쪽에서 아래쪽으로 인파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기 위한 농성인데 경찰에서는 강제 해산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해산 명령을 내렸고 기동대가 체증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응할 경우에는 경찰력을 더 동원할 수 있다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린 상황이고 기동대가 현재 체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경찰력을 추가로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차량의 진입까지도 막고 있는데 저 차량은 아마 일반인 차량으로 보입니다. 관저 주변에 통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그 통행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고 또 일반 차량들도 저렇게 막아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포 저지를 외치는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경찰은 여러 차단 장치를 마련해서 저 차단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집회 참가자들의 수와 또 집회 참가자들의 발언 수위 또 행동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들리고 있는 소식입니다. 네,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의 모습은 오늘 방송 내내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추천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1명, 더불어민주당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여야가 합의를 했다는 걸 입증해주는 문서로 보입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명 애국 시민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를 두고 민주당은 일종의 동원령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본인 서명이 담겨 있었고 처음에는 저는 이게 가짜 뉴스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건 명백하게 지금 내란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라는 일종의 지령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선 부끄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비굴하게 지지자들을 방패 삼아 구속을 모면해 보겠다며 비참한 모습으로 저항하는 건 국격의 추락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편지를 받은 집회자들은 한껏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받으셨죠? 눈물 안 흘리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이야. 대통령이 얘기한 거에 주류 언론들이 다 긁혀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 생중계로 보고 있다 얘기했죠? 이제 우리가 진짜 언론이다! 여러분들! 지지자들이 들어 누워서 육탄 방어에 나섰는데 공수처가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관저 앞에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 다시 한번 현장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시각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의 모습입니다. 경찰과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집회 참가자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이고요. 현장에 취재진도 많이 가 있습니다. 발언과 또 지지자들의 행동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현장에서 전해왔습니다. 김은정 의원님, 날이 이제 저물 텐데
일몰 뒤에도 체포영장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거죠? 네, 체포영장 집행에는 아무 무리가 없고요. 형사소송법상 이제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는 일출 전이나 뭐 일몰 후에 약간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따로 그런 제한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엄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은 하되 또 예의는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적어도 이런 건 아니지 않겠냐. 네. 뭐 이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을 따름이죠. 그런데 벌써 이제 오늘 이 일이 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며칠 안 남았거든요. 6일까지 유효하지만 마지막 날 시도하기에는 그날 또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서두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저 모습을 보니까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도 좀 신속하게 막아서지 말고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니까 빨리 신병을 확보해서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네. 협조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 혼란상을 보면서 국민들이 더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처신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만 생각하기에 지금 오늘이라도 그 영장 집행이 이루어져서 저 관저 밖을 나간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이후에는 구속영장이 아마 청구가 될 거고 그러면은 구속 상태에서 내란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탄핵 심판이 화면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오늘이 마지막 관저에서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수순을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렇게 저항하는 그런 어떤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쪽 도로를 제가 알기로는 양쪽에 이제 왕복 6차로고 관저 앞쪽으로 3차로인데 두 개 차로가 지금 거의 막혀 있어요. 한 차로로 차가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이고 반대쪽은 뭐 원활하게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집회 참가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저 왼쪽 하단 쪽에 도로는 차로가 거의 다 막혔고 한 개 차로만 지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광재 의원님. 예. 체포를 하게 된다면 체포를 하러 오는 공수처를 막는 쪽도 경찰이 될 것이고 100일 경비단이요. 네. 대통령 경호처죠. 그리고 공수처의 진입을 도와주러 지원 나온 경찰도 경찰이고 예. 또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치된 것도 경찰이고 그러니까 경찰과 경찰이 맞부딪히거나 서로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졌어요. 대통령 경호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죠. 원거리는 군에서 담당하고 가운데 그 중거리는 경찰 또 아주 가까운 거리는 경호처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지금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아서 공수처 검찰 검사와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는 구조죠. 원래대로라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략 한 4-5명 정도의 검사, 수사관이 현장에 가서 체포를 시도하게 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지지자들을 일단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죠. 이 지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경찰 기동대가 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경찰 기동대가 공수처의 지시를 받아서 저렇게 하는 게 위법적이다라는 문제 제기까지 있는 것 같아서 네. 현재로서는 아직 집행이 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지지자들의 그 벽을 뚫고 관저까지 가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네. 그리고 이번이 첫 번째 집행 시도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오늘 만약에 시도를 해서 성사가 되지 않은 경우에 1월 6일까지 몇 차례 더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경찰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부각되는 것이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차원이라고 하지만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편치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법과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당당히 나와서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거나 어떤 뭐 모든 다른 것들을 위해서도 좋아 보이는데 지금 옆에 보면 지금 화면엔 잘 안 보입니다만 한남 초등학교가 있어요. 물론 올해부터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도 있고 인근에 주민들 상가도 있고 또 저쪽이 대사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안전도 위험하고 나라 망신인 상황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저렇게 봐야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국민들이 찹찹해 하실 텐데 가장 빠른 시각에 정광석과처럼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께서 거의 모든 국민들께서 동의를 하고 계시죠. 어제의 윤석열의 편지를 보면 저 한남동에 그 외교 관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주목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권 침탈 세력. 그동안 반국가 세력 얘기했다가 어제는 주권 침탈 세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믿는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탈하는 세력으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반국가 세력이고 대한민국과 가까운 나라들은 전부 다 주권을 침탈하는 세력.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다 적으로 돌렸어요. 우리나라의 외교가 얼마나 큰 뒷감당을 해야 될지 정말 눈앞이 아득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의 지금 저 집회를 보면서 저분들은 도대체 저분들의 국적은 도대체 어디인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인지를 꼭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꼭 좀 듣고 싶고요.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고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얘기 나온 거에 조금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관저 주변은 경찰은 202 경비단이 경비를 서고 있는데 예. 원래는 서울경찰청 소속입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편의상 경호처에 그동안 지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국이 아주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경호처가 아니고 서울경찰청의 지시를 받는다면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경찰과 경찰 간의 충돌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혐의 가능하다라는 게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는데 김용남 의원님, 네.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막아선다면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이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막아선다면 바로 이 혐의를 적용해서 입건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은 이 경우에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합동하여 여러 사람이 이제 힘을 모아서 공동하여 범하면 그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죠. 예. 뭐 다른 흉기나 뭐 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해도 그 죄의 의율이 되겠습니다만 뭐 흉기나 이런 거를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이제 막아서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거는 벌금형도 없어요. 징역형밖에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여러 명이 모여 있다 보니까 뭐 별일 있겠어? 뭐 서로 이제 심적으로 의지하는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범행에까지 같이 나가는 경우가 가끔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렇다고 그거 절대 법에서 봐주거나 용납되지 않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면 체증되고 그 사람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순간에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을 분명히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아시고 네. 적법한 그 법 집행에 있어서 뭐 여러 사람하고 그냥 뭐 반은 어떤 별일 없겠지 뭐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나갔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면 경찰 버스가 더 투입이 되고 있어요. 화면 가운데에서 오른쪽에 연두색 옷을 입은 경찰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대통령의 관저 입구거든요. 그 입구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로 막아서는 모습도 있었고, 물론 일반인 출입을 막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지금 화면 가운데에서 위쪽 방향으로 경찰 버스가 더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 주변에 집회 참가자들이 더 많거나 아니면 집회 참가자들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경찰력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저렇게 막아서고 또 집회하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어 왔는데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한 명도 관저 앞 집회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을 향해서 무한 경의를 표한다라면서 집회 참가를 독려했는데 어떤 인물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께서 참 대통령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님 지금 우리는 의원님 뒤로 좀 다 와주세요. 6.25 전쟁 이후에 최대 인원 채워주세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뭉쳐서 대한민국을 꼭 지켜냅시다. 화이팅! 네, 아주 이른 시간이어서 해가 막 뜨기도 전인 것 같아요. 집회 독려를 이야기했지만 이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부추기는 행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남원정 그 개혁적인 정치인들 얘기할 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이렇게 선언했을 때 어떻게 저렇게 원희룡 장관이 망가질 수가 있나라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잖아요. 예. 근데 이 윤상현 의원도 18대 초선을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상대 한나라당의 대변인이었고 저는 민주당의 대변인이었는데 그때 오늘날 2024년에 윤상현 의원이 5선 의원으로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모습 보니까 참 정치를 포기했나 싶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무슨 짐이 곧 국가다 뭐 이런 거를 선포하는 듯한 모습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지난번에 뭐 탄핵 찬성 반대해도 나중에 1년 지나면 유권자들이 다 잊어버리고 찍어준다라는 말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모습 같아요.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는 또 뭐 정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그 집회 가가지고 막 큰절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본인의 진심인 것인지 아니면 명태균 게이트에서 여러 가지 뭐 그 공천 개입이랄지 이런 것들의 입증 자료들이 계속해서 더 확실하게 나오니까 본인이 태세 전환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편지 이상으로 지금 내란 선동하는 듯한 모습을 저희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격려하면서 대통령이 나를 보호하고 끝까지 싸우자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예. 이거는 정말 공무집행 방해해라.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아예 그냥 그 명령하는 듯한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거기 지지자들이 지금 차량 앞에 막 경찰차 앞에 들어눕고 이런 물리적 충돌 가능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떻게 5선 중진 의원으로서 집권 여당의 책임을 져야 될 그럴 분이 이런 일을 오히려 조장하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언행을 도대체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예. 정도로 너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네. 자,
경찰이 체포저지 농성 지지자들의 강제 해산을 시작을 했고요. 앞서 경찰 차량들이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일부 이제 연행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체포 저지 지지자의 강제 해산을 하고 일단 통로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일부가 그것을 저지하거나 저항해서 연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현장 속보를 통해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육교가 아니죠. 저 다리 아래쪽으로 보면 경찰차가 한쪽으로 일렬로 배치가 돼 있고 그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경찰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곳을 지나면 이제 대통령 관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저 쪽에 집회가 조금 더 과격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은 일단 강제 해산 그리고 통로 확보를 위한 이동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일부 이제 연행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뭐 생각과 뭐 사상 이념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안전이 우선인 것 같아요. 안전하게 집회가 좀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오후 상황인데 서로 몸싸움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격분하는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취재진들도 취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감정이 격해지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안전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집회가 그동안 연말을 거치면서 특히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도 마찬가지고 큰 무리 없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집회가 진행이 됐는데 성격이 좀 다른 집회라고 하더라도 안전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 경찰도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집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재 위원님. 예. 윤상현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당의 전체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윤상현 의원이 그 시위 현장을 찾아서 한 발언 자체는 저는 윤상현 의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정치적인 뜻은 같이 하기가 어려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 국가고 또 주권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거 헌법 1, 2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그 시위 현장을 찾아서 했다는 데 대해서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뜻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장을 보면요. 오늘 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지지자들을 뚫고 체포영장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또 영어 80년대, 90년대 학생운동 할 때는 이렇게 그 집회 현장에서 뭐 체류탄을 터뜨리든 이 집회 인원을 해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뭐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한 명 한 명 끌어내려면 저거보다 한 5, 6배는 많은 인력들이 투입돼야 가능할 정도의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오늘 그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을지는 현장 상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과 관련해서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저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가 있었고 그 이후의 과정 뭐 탄핵이 가결되고 여기에 가담했던 분들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다 구속 기소가 된 상태에서 가장 책임을 져야 하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자 해지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직접 공수처를 찾아서 자진 출석해서 수사를 받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저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마지막 국민에 대한 의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정한 의원님. 네. 이런 식의
집회를 독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윤상현 의원이? 계엄 이후에 윤상현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드는데 저는 어제 저 장면을 보면서 저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과 이익을 나누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고 무엇인가의 중요한 범죄를 함께 저지른 범죄 공동체. 그렇게 되지 않고서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행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완전히 무너지면 자신이 범한, 윤상현 의원이 범한, 자신도 범한 범죄도 모두 밝혀지고 법적 처벌도 피할 길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의 편지와 그 후에 지금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내란도 부족해서 내정까지 선동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폭력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마땅히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기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술 더 뜨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의 범죄 공동체를 함께 이룬 윤상현 의원의 범죄가 탄핵 이후, 탄핵 파면 이후 반드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김은남 의원님. 어제 대통령의 편지를 보면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뭐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 준동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까지 냈는데 그 여러 노림수가 있겠죠. 그 노림수가 오늘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까지 그 체포를 면하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탄핵 절차든 형사사법 절차든 지연을 시키면서 그 살아남아 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12월 3일에 선포된 비상계엄도 참 상황적으로도 맞지 않고 21세기를 훌쩍 지난 지금 지금 5년이 됐습니다만 2024년 12월에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비상계엄이었는데 직무정지는 됐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현직 대통령직에 있는 자가 적법한 사법집행에 거부하면서 저렇게 사실상 그 시위대를 뒤에서 교사하면서 체포를 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역시 비현실적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실에서는 상상도 못 해봤고 일어나서도 안 될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다만 속도의 문제지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탄핵 네. 절차든 형사사법 절차든 뭐 언제까지 피해 다닐 수 있겠어요. 뭐 절차는 언제 이 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텐데 다만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공수처의 미숙함은 좀 대단히 아쉬움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수사의 기본은 밀행성과 신속성입니다. 밀행성은 범죄자 내지는 공범들이 모르게 진행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현장 중계되다시피 뭐 1차, 2차, 3차 소환에 더불어 체포영장 청구, 발부 그리고 심지어는 영장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까지 다 공개가 됐어요. 예. 밀행성은 철저히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벌써 2, 3주 전에 신병 확보가 끝나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100번을 양보해서 체포영장이 늦게 청구되고 늦게 발부됐더라도 발부된 날 즉시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오늘도 오전에 할 줄 알았더니 지금 이 시간까지 아직 집행에 착수를 안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집행의 어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참 해본 사람이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사도. 자,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입니다. 해가 이제 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패널 분들께서는 일몰 이후, 그러니까 해가 진 이후에도 체포영장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들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라면
공수처의 영장 집행 가능성은 충분히 지금도 열려 있고 특히 경찰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강제 해산을 오후 5시 이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강제 해산을 시키고 과격한 행동을 보이거나 불응할 경우에 일부 연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봐서는 오늘 저녁 시간대에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해산이 시작이 되고 현장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된 뒤에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체포영장은 일몰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 압수수색 영장은 일몰 후에 그러니까 해가 진 이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그 기재가 필요해요. 물론 이번에 나온 수색영장은 야간 집행의 취지도 기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날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지면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밀고 밀리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밝은 대낮이 아니고 밤이면 이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때 법 집행기관이 받을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집행을 하려면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해가 떠 있을 때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사람 별로 많이 모이기 전에 집행을 빨리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예. 공수처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으로 보일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도 사실은 그냥 전격적으로 청구해서 받아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빨리빨리 체포하면 좋겠는데 네. 그게 보통 시민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체포영장 3번 안 나왔어. 영장 청구한다. 이렇게까지 체포영장 청구하는 것까지를 공중전으로 다 이렇게 알리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미숙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이게 지금 정말 집행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까지 들게 하는 모습이란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경찰이 지금 가서 뭐 그 몰려 있는 분들이 강제 해산도 시작도 하고 이랬다는데 이거를 그러면 오늘 못하면 내일 모레 또 계속 반복할 것인가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보는 지금 이 간주합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은 여전히 내란이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란 혐의자는 따뜻한 방에 앉아가지고 벌써 한 달째 본인을 나를 지켜라 같이 싸우자 이런 완전 선동하는 편지나 쓰고 있고 말이죠. 이 상황, 이 부조리한 상황을 누가 선뜻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마음 먹은 김에 빨리 들어가서 집행을 제대로 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더 주저하다가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울러 듭니다. 네. 자, 집회 참가자들은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일부 과격한 모습도 있었고 발언이 높아지기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발언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어제 저녁 집회 현장 모습 잠깐만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현장을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직접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성렬이야 만세! 윤석열! 자, 저게 이제 일부 유튜버들의 방송이겠거니 하실 수 있지만 또 집회에는 대통령 측 인사,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편지가 윤 대통령이 쓴 게 맞다라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주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절까지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더러 꼭 인사를
전해달라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큰절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대통령님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예, 서울 동부지검장까지 지냈던 검찰 고위직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 그리고 정당 활동도 했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을 어겨서 탄핵이 됐느냐라면서 결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었다라는 주장까지 했거든요. 정말 궤변이죠. 이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했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갔다, 지금 이런 주장을 펼치고 싶은 건가요? 동시에 그때 그 우파 세력이 뭉쳐서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갔다, 지금 이런 얘기로 논리적 귀결을 만들고 싶은 모양인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거짓을 지금 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동안은 본인이 그 변호인도 아니면서 거의 대변인격으로 나와서 몇 차례에 걸쳐서 기자회견 하면서 선동하고 그랬던 모습도 참 참기 어려운 광경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그 선전 선동가로까지 이제 등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 큰절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그런 큰절이어야지 맞는 거지. 지금 나를 보호하고 여러분 함께 싸웁시다라고 편지 보낸 그 지지 세력들을 향해서 이제 대변인까지 나서가지고 큰절하면서 같이 싸우자, 우리가 함께 뭉쳐서 지금 지켜야 된다, 이런 선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윤상현 의원도 중진 의원으로서 오히려 이 상황을 말리고 대통령을 설득해서 빨리 수사를 받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같이 다 부안해동 해가지고 서로 내가 더 열심히 선동하겠어라는 경쟁이라도 하듯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큰절하고 선동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데요.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막아선다고 언제까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요. 결코 막아설 수 없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소위 발악이다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최후의 발악이다. 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도부가 바뀌기 전에는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많았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간 상황인가요? 12월 3일에 계엄 선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당시에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리위 회부 이게 있었죠. 실제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12월 6일인가 밤 10시에 한번 열리기도 했었죠. 그러나 1호 당원인 대통령에 대한 출당과 윤리위 징계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바로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퇴한 이후에 지도부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가 지난 월요일서부터 본격화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금 대통령의 출당이라든가 제명 조치와 관련한 논의는 사실상 중지돼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어느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했었잖아요. 탄핵의 강을 건넜더니 계엄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다. 계엄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정당에는 여전히 계엄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탄핵 재판은 기다려봐야 한다. 그리고 탄핵 그 국회 표결 과정에서도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었잖아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당도 어떤 혼란의 시기, 혼돈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게 무거운 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대통령의 출당이라든가 제명과 관련한 조치들은 탄핵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저는. 네.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에 이제 해가 거의 저물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의 숫자는 글쎄요, 저희가 화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화면을 그때그때 파악해 보면 많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붉은색 공을 들고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는 해산을 시도하고 있지만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화면 왼쪽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한남대교 방향으로는 교통이 그나마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반대쪽 1호 터널 쪽으로는 차들이 거의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러면 입장이 뭔가, 오늘 입장이 뭔가 윤곽근 변호사가 밝힌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요. 경찰 기동대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에는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이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가 있다. 경찰 기동대가 시민에게 체포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민에게 경찰이 체포될 수 있으니 집행에 나서지 말라라는 주장으로 들렸거든요. 일단 윤재관 의원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코미디 같은 협박을 하고 있는데 저분이 대한민국의 고검장까지 지낸 사람이 맞는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법상식에도 완전히 반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 그 말을 계속 지금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정도 되면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켜야 되는 정도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심각한 얘기를 오늘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비빌 언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법적 비빌 언덕이 좀 있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모두가 다 뚫렸죠. 그 다음에 이제 경호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태극기 부대 일 텐데 이 3개가 비빌 언덕 정도가 될 텐데. 경호처도 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일을 계속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면 마지막 남은 것은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이분들이 나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에워싸달라라고 하는 구원의 요청을 계속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법적인 문제에 관련돼서 명확하게 본인들이 입장을 얘기하는 건 좋으나 완전히 법을 거꾸로 얘기하고 위법한 사항을 오히려 선동하고 부추김으로써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 앞에서 가장 구차한 모습을 보이게 하도록 지금 강요하는 행위이거든요. 전 변호사가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윤석열에게 가장 최악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방법을 지지자들에게 좀 얘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법률가적 시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영장 발부됐을 때도 이게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다 불법이고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곽근 변호사의 논리는 그런 겁니다.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집행하려고 하는 영장에 대해서 경찰의 기동대가 그 지휘를 받아서 도와주면 그게 불법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형사기동대 대원은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협조 요청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경찰에 대해서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질서 유지의 책무를 담당하는 경찰에서 기동대가 출동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지휘권의 유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관이 됐던 경찰이 됐던 아니면 인근 군부대 장병이 됐던 나가서 도와주잖아요. 예. 그게 꼭 누가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국가기관 간의 협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교묘하게 말을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말을 만들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형사기동대의 몸에 손을 댄다든지 형사기동대의 활동을 방해하면 그 방해한 사람이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공무집행 방해를 오히려 부추기는 발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 점을 글쎄요, 현장에서는 뭐 이 방송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보시면은 절대 그 공무집행에 손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법률적인 쟁점까지 다뤄봤고요. 저희가 현장의 상황은 계속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면서 다음 이슈를 진행을 해 나갈게요. 이수진 앵커가 헌법재판관 오늘 취임식 가졌거든요. 헌재 소식을 이어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2명의 헌법재판관이 오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여당에서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 한 책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정계선 재판관은 더 나아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원래 3번째 취임사를 하게 될 줄 알고 짧게 준비하였습니다. 빨리 한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은혁 후보로 임명을 해서 완성체를 만들어 달라는 건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당분간 마 후보 임명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을 두고도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등이 사의를 표하며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 후보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미 이뤄졌었다는 우원식 국회의장발 자료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서류가 어떤 변수가 될까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여당으로도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대통령실에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제 반려가 됐고, 또 국무위원 중에서도 반발하는 인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야당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 결정, 그 판단이 과연 사실에 근거한 것이냐가 문제인 것인데, 헌법재판관 3명 중에서 2명은 임명을 했고 1명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 합의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사실상 돌려보낸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문 2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국회의장이 이런 공문까지 세세하게 공개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민주당 공문, 또 국민의힘 공문입니다. 국회의장에게 보낸 내용인데 민주당에서 2명 추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1명 추천을 한 것이고, 이게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공문까지 각각 정당 교섭단체에서 보내왔다라는 게 지금 국회의장의 판단이잖아요. 즉 여야 합의가 다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2명에 대해서 그 임명을 했을 때, 이번 주였죠.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3명을 다 하는 게 그게 맞는 것이고, 이미 여야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 그것에 기반해서 국회 임명 동의 절차까지를 다 거쳤다라고 정말 입이 아프도록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지금 한덕수 총리는 여야 합의를 들면서 임명을 안 했었고 거부를 했고,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2명, 1명은 하되 1명은 여야 합의를 해야 하라,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궤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원식 의장이 우리가 입 아프게 말했던 것을 보시오, 입증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다 보도 자료를 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12월 9일자로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했고 국민의힘에서 1명의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에서 조한창 후보자를 왜 추천을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합의가 안 됐다면 왜 후보자 1명을 추천을 했겠냐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11월 19일 날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흘 뒤까지 다 이렇게 그 추천 절차를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 바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말로 해왔던 것들을
이제 입증 자료를 증거를 제시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미 있었고 절차들을 해왔다라는 것을 우원식 의장이 입증하고 있는 그 보도 자료들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인 체제로 헌재가 오늘부터 이렇게 그 심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지만 정말로 헌법에 부합하는 그 헌재의 완전체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 명 마은영 후보자를 마저 임명하는 것만이 그게 헌법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지금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국무위원들도 뭐 덩달아서 황당한 그런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비판받은 김에 저는 헌법에 근거해서 맞게 마저 마은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저는 최대행이 가야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공문을 보면은 정광재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12월 9일자 공문이잖아요, 둘 다. 네.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이라고 국회의장은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 2명을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1명을 국민의힘에서 추천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다, 합의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후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과정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2명, 1명을 추천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그 해당 인물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는 우리 당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것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 1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걸 부작위라고 하죠. 예. 부작위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해석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건 부작위가 안 되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이 나온다면 나머지 1명도 임명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결정을 존중해 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재관 의원님. 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임명하겠다라고 하기는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이고요. 네. 지금 헌재에서는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 소원도 신속 심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네. 헌재가 스스로 구인 체제가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헌재가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가 안 됐다. 빨리 조속히 완성을 바란다라는 입장을 냈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될 마지막 보루로서 완전체의 헌법재판소를 구성해서 제대로 된 탄핵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네. 헌재 역시 본인들이 그 헌법과 관련돼서는 최종적인 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를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신속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 31일에 국무회의 과정에서 굉장히 격한 발언들도 나왔다.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요. 그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된 인사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고요. 또 한 명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인데 지난 31일에 그 굉장히 과격했던 국무회의의 재구성들을 많은 언론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김웅남 의원님. 국무위원들이 내란, 뭐 이제 내란이란 건 지금 중립적인 표현은 아니니까 계엄 선포 이전에 계엄령을 막을 때 그렇게 좀 치열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 임명하겠다고 하니까 권한대행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 장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을 하되 이른바 상권 분립의 정신을 철저하게 반영한 구성이거든요. 예. 9명이 똑같은 비율로 대통령목 3명, 대법원장 추천목 3명, 국회목 3명 이렇게 해서 각 부별로 3명씩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8명의 재판관으로도 심리나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헌법 정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각 부의 입법, 행정, 사법이 똑같은 비율로 구성에 참여한 9명 완전체로 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9명이 다 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 그거는 현직의 멀쩡한 대통령도 임명을 미루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여야 합의라는 엉뚱한 이유를 대면서 임명을 거부했던 것이고 최상목 대행이 3명 중에 2명을 임명을 했는데 그마저도 2명도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국무회의 때 최상목 대행을 상대로 거칠게 항의를 한 거는 기본적으로 헌법 준수 의지가 없는 국무위원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 예.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사실은 그렇게 국무위원을 글쎄요 본인의 누리기 위한 자리로만 생각하고 헌법과 법률의 준수 의무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한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는 게 맞겠죠. 그런 장관이나 국무위원들은요. 예. 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야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되물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헌법재판관 임명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따져 물은 것이죠. 예. 자, 그러면 결국 일단 8인 체제로 심리는 시작이 됐고 이제 3일 날 2차 심리를 한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빨리 하겠다라는 입장은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결론까지 내는 데는 6명으로는 좀 안 된다라는 한 명의 의견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빨리 구인 완전체를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오늘도 마저 한 명에 대해서도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부분은 신속 공정하게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 대통령 탄핵됐을 때 최초의 일성이었습니다. 예. 그 입장을 일관되게 견제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미 뭐 사실관계가 거의 드러났고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합니다마는 온 국민이 생중계로 다 지켜봤고 그리고 실제로 도끼, 총 이런 얘기 나오면서 부수고 끌어내고 뭐 체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은 증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거는 대통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사건이 크고 탄핵 이렇게 됩니다마는 엄밀히 얘기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게 길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요. 네. 이미 8명으로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다른 탄핵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9명 체제로 그런 일들을 신속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헌재에서도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 거라서 40여 후보자에 대해서도 빨리 신속하게 임명이 돼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헌재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신속 공정한 그런 탄핵 심판 빨리 처리돼서 저는 뭐 2월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신속하게 결론을 내주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소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길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윤재관 의원님. 네. 2월까지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눈으로 다 봤고 또 검찰의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 수사가 어느 정도 꽤 이루어져서
그 자료를 준용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사람들의 평가가 이런 것 같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공소장을 미리 써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 예. 위헌적인 지시를 했는지 명확하게 다 진술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법적인 행동을 했던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체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너무나 간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진 방법을 다 쓰면서 6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완전히 물거품이 된 이상 이제 8인 체계가 아니고 9인 체제로 완벽하게 완전체를 구성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탄핵 심판을 조속히 빨리 끝내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시켜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법률가인 김용남 의원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탄핵 심판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2차 준비기일이 열릴 겁니다. 준비기일을 한 번 지금 했죠. 준비기일이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기 전에 양측에 그러니까 소추인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피소추인 윤석열 측의 주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입증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사전에 정리하는 그 기회를 갖는 게 준비기일이라고 하는데요. 준비기일에서 정영식 그 재판관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벌어졌던 일, 그러니까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12월 4일 01시를 막 지났을 때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그 이후에 3시간 반 이후에 해제 선언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요. 그러면서 1년에 벌어졌던 일들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공지의 사실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공지의 사실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별도의 입증 절차가 필요 없는 거다. 그건 재판관들도 알고 국민도 알고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별도의 증거 제출이나 뭐 입증 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그건 사실로서 확정하고 심리를 진행해도 되는 사실들이다라는 그 정리를 하는데 그게 뭐 법률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탄핵 사유의 대부분이 공지의 사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입증이나 심리에 오랜 절차나 시간이 소요 안 되는 탄핵 사유의 명백성, 중대성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2월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빠르면 2월 초, 좀 늦어도 2월 하순쯤은 최종적인 결정이 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예. 물론 피소추인 측에서는 온갖 주장과 방법을 동원해서 탄핵 심판을 최대한 늦추고자 할 거예요. 그래서 4월 18일 날 2명의 재판관들이 임기 만료로 퇴임할 때까지 최대한 늦추려고는 할 겁니다만 피소추인 측의 의도대로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2월 달 안에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지의 사실이라는 개념을 또 하나 배웠네요. 그런데 그 신속하게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는 전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그것이 지금의 여론에 막 떠밀려 하는 것처럼 하다가 판결이 돼서는 안 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히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도 이 180일 이내에 반드시 결론이 나와야 하고 특히 4월 18일에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된다는 측면에서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것이 2월 중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내부에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그중에 한 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의견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설득해서 만장일치의 과정까지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이렇게 이 판결이 일찍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에 집회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일단 해가 완전히 저물었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저지선 저 안쪽에서 많이 모여 있네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장면, 그리고 붉은색 봉을 흔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CCTV로 보는 장면인데요. 화면에서 경찰차가 쭉 늘어서 있는 그 오른쪽으로는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화면 우측 아래쪽에 약간 붉은색 빛이 반짝반짝하는 그곳에 집회 참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저와는 좀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물론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하려면 저곳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정문은 저쪽이 아닙니다. 저 육교를 지나서 있기 때문에 조금은 거리가 있는 곳에 지금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고, 이건 조금 더 관저 쪽을 지나서 이태원 방향으로 조금 더 올라간 그곳에 대통령 관저 근처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집회 참가자가 많이 모여 있네요. 지도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관저는 저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저쯤 옛 국방부 장관 관저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가 통제하는 구역이 앞서 우리가 봤던 저 가운데 경호처와 또 경찰이 일명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있는 그곳을 화면으로 계속 비췄고요. 저것을 통과해서 쭉 들어가야 관저가 나옵니다. 그리 깊게 들어가지는 않아도 되는 위치이긴 하지만 저 대통령 경호처가 통제하는 저 구간을 뚫고 들어가야 관저로 바로 행할 수가 있어서 저곳에 집회 참가자들 또 경찰과 경호처가 막아서는 그 과정들과 그것을 거쳐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어제 여러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걸 보면 맥락상으로 해가 저문 뒤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암시하는 듯한 발언들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뭐 집행 여부가 확인된 건 없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집행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를 최대한 유지하게 하면서 오후 한 5시경부터 해산을 유도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참가자들이 관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집회 시위를 할 때는 뭐 민주당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찰의 해산 명령을 3회 이상 했는데 그 해산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이제 집시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3회요? 예. 이미 뭐 3번 이상은 분명히 했을 텐데 지금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지금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사실은 엄격한 법 집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실은 공권력이 발동이 되고 적법한 법 집행에 대한 절차에 들어서면 그걸 어긴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처벌을 받는 게 맞겠죠. 우리가 흔히들 많이 비교합니다만 미국 가면 다들 몸조심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국 경찰은 정말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누가 됐던 뭐 현역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바로 체포해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미국 가면 경찰의 명령에 잘 따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따르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습관화되는 것 같은데 결코 바람직스러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속보 들어왔는데 이것도 김용남 의원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 오늘 서부지법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라고 언론에 공지를 했거든요. 조금 전. 이거 무슨 뜻일까요? 통상 안 하는 절차입니다. 저거는. 예. 아.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예. 영장 발부가 되면 항의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우리나라 형사법에는 적부심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게 적합했느냐 아니면 부적절했느냐를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체포 구속 적부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측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뭐 영장 발부나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보통은 적부심을 신청해서 일단은 체포에 응하고요. 체포에 응해서 그 다음에 적부심을 신청하는 게 통상의 절차이거든요. 받아들여지면 풀려나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아예 체포에 불응하면서 이의 신청을 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상은 저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용하지 않는 절차인데 뭐랄까요? 아예 법 집행에 응하지 않는 현재의 모습이 좀 궁색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보이고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 심판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무용한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네 분과 대화를 하고 토론도 했는데요. 현장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네 분 패널들과는 진행을 하죠. 고맙습니다.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남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강남이 부러워할 비즈니스 인프라.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뛰어넘는 스케일. This is the real high-end. High-end work edition. 신건교 클라우드 시티. 레드 카멜리아 추출물을 함유한 포뮬러가 피부를 효과적으로 케어해줍니다. 하나의 에센셜 세럼. 날마다 피부는 더욱 매끈해 보이며 어린 생기로 빛납니다. 니메홍 언드 샤넬 레드 카멜리아 세럼. 형식은 편지였지만 내용은 선동이었습니다. 시민이라 적었지만 극우라고 읽혔습니다. 국민 앞에 나와서 성실히 조사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일부 진영을 상대로 내란 선동이나 다름없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할 여당에선 침묵하거나 동조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경호법은 헌법적, 합법적 대통령의 신체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경호처를 2개 해놨습니다. 내란 수괴 피의자를 경호하는 걸 넘어 법 집행을 막고 꼭꼭 숨도록 경호처를 둔 것이 아님을 국민은 잘 압니다. 피의자 본인도 경호처도 이성을 찾길 바랍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